2000m 사격 내기를 이기면 임신해줄게. 동양인이라 무시하며 조롱을 던진 미군 네이비실 여전사. 하지만 그 내기에서 진 미군 여성은 결국 한국 UDT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아가리처럼 붉은 태양이 이라크 안바르주의 광대한 사막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대지를 달구는 열기는 단순한 더위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수분을 앗아가려는 끈질긴 사리를 품고 있었다. 그 지독한 열기 한가운데 미군과 다국적군이 주둔하는 알 아사드 공군기지는 거대한 강철의 섬처럼 떠 있었다. 활주로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모든 것의 색을 단조로운 황토빛으로 물들였다. 이곳은 문명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풍화되고 마모되는 세상의 끝이었다. 기지 내에서도 가장 정예 인원들만 모인다는 연합특수부대 훈련 캠프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저마다 자신의 부대 마크가 박힌 군복을 입은 사내들은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눈빛만은 하나같이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끓어오르는 남성 호르몬과 실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을 공기 중에 안개처럼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의 캐서린 캐 테일러 대위가 있었다. 햇빛에 바랜 금발을 질끈 묶고 사막의 태양 아래서도 서늘함을 잃지 않는 겨울 하늘빛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최연소로 네이비실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것도 모자라 각종 저격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여러 비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녀가 훈련장을 가로지를 때면 어떤 이들은 선망의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질투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 모든 시선을 마치 전리품처럼 즐겼다. 그녀에게 세상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늘 훈련은 어땠나, 캔? 그녀의 팀 동료인 마커스가 땀을 닦으며 다가와 물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저격 소총을 능숙하게 분해하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지루했어. 움직이는 표적이라더니 3살짜리 아이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느리더군. 예산 낭비야.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겸손도 없었다. 그것이 캐서린의 방식이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하고 가감없이 평가한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실력이 보증하는 특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 한쪽 구석, 다른 이들의 소란스러움과는 격리된 공간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자신의 소총을 정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에서 파견된 이강민 대위였다. 그는 캐서린처럼 화려한 전공을 자랑하지도 주변에 사람을 몰고 다니지도 않았다. 훈련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작전 브리핑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들이 전부였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달리 그가 풍기는 기운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존재감 없는 동양인 장교 정도로 치부했다. 캐서린의 팀원 중 한 명이 턱짓으로 이강민을 가리키며 킬킬거렸다. 저기 새로운 교환 장교는 매일 총만 닦는군. 실전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어. 캐서린은 그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대꾸했다. 저런 타입은 정해져 있지. 이론만 빠삭하고 실제 상황에선 벌벌 떠는 부류. 연합훈련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 같은 진짜 군인들 사이에 끼워 넣는 구색 맞추기용 인형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사자가 개미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무관심이었다. 며칠 후 복잡한 건물 내부 소탕을 가정한 CQB 근접 전투 훈련이 시작되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방들로 이루어진 킬하우스의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캐서린의 팀이 선두로 나서 교범에 실린 그대로 완벽하지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통제실에서 이강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소란스러운 통제실의 공기를 가르는 힘이 있었다. 알파팀 3번 복도 진입은 위험하다. 적의 예상 매복 지점이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캐서린의 부관 마커스가 코웃음을 쳤다. 이봐, 캡틴. 우린 수백 번도 더 해본 훈련이야. 교범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해. 이강민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건물 설계도상 3번 복도 끝은 막혀 있다. 전형적인 킬존을 형성하기 좋은 구조다. 반대편 환풍구를 통해 우회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빠르다.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캐서린에게 그것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통신 마이크를 잡아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는 현장 지휘관 캣이다. 외부의 조언은 필요 없다. 작전은 내 판단 하에 진행한다. 그녀가 조언이라는 단어에 실은 경멸의 무게를 통제실의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분노나 모멸감이 아닌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들여다보는 듯한 서늘한 분석의 빛을 띠고 있었다. 결과는 이강민의 예측대로였다. 3번 복도에 진입한 캐서린의 팀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모이탄 세례를 받았고 순식간에 전멸 판정을 받았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고 헬멧을 벗어 던진 캐서린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커리어에 그어진 작은 흠집이었다. 훈련장을 걸어 나오는 그녀와 통제실에서 나온 이강민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강민의 눈에는 어떤 조롱이나 의기양양함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캐서린의 자존심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깨에서 풍기는 화약 냄새와 섞여 그녀의 오만함이 칼날처럼 서늘한 기운을 뿌렸다. 그날 밤 이강민은 홀로 사격장으로 향했다. 지평선 너머로 마지막 빛을 삼킨 사막의 밤은 깊고 차가웠다. 그는 소총을 거치하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작은 표적을 조준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의 목표물을 응시하며 자신의 호흡을, 심장 박동을, 그리고 존재 자체를 한없이 가라앉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 사막에서 진짜 적은 테러리스트나 타국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극한의 환경과 그보다 더 위험한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편견의 정점에 서 있는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그는 흥미로운 분석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그렇게 불꽃 대신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알 아사드 기지의 공기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팽창할 대로 팽창해 있었다. 특히 연합특수부대의 전용 사격장은 마치 거대한 프라이팬 위 같았다. 강렬한 태양빛이 지면의 모래알까지 닳고 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모든 풍경을 흐물흐물한 액체처럼 왜곡시켰다. 이런 날씨에 장거리 저격 훈련을 하는 것은 사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집중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캐서린 캣 테일러 대위에게 이런 환경은 오히려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최고의 무대였다. 그녀는 동료들이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을 때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선에 섰다. 그녀가 사용하는 육중한 대물 저격 소총, 바렛 M107은 마치 그녀의 8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800m 표적 확인. 관제탑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캐서린은 가볍게 숨을 고르고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쾅!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녀의 어깨가 살짝 뒤로 밀려났다. 잠시 후 모니터의 표적 중앙이 붉게 점등되며 명중을 알렸다. 명중. 1200m, 바람 초속 4m, 좌에서 우로. 다시 한번 굉음이 울렸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명중. 1500m, 신기루 현상 심함. 주의 요망. 1.5km 밖의 표적은 이제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았다. 스코프를 통해서도 아지랑이 때문에 형체가 일렁였다. 하지만 캐서린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글거리는 대기를 꿰뚫어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세 번째 격발. 잠시의 정적 후 또다시 명중 신호가 떴다. 사격장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부대원들 사이에서 감탄과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젠장,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와 계약이라도 한 게 틀림없어. 동료들의 찬사는 캐서린의 자부심을 더욱 부풀렸다. 그녀는 보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녀의 하늘빛 눈동자가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훑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이강민 대위였다. 그는 캐서린이 만들어낸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선에서 묵묵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역시 1500m 표적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명중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캐서린처럼 화려한 제스처도 주변에 환호도 없었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정해진 순서를 따르듯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표적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조용한 성공은 캐서린의 심기를 건드렸다. 자신의 동무되어야 할 이곳에서 저 존재감 없던 동양인 장교가 자신과 동등한 실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화려한 오페라 공연 중에 누군가 구석에서 조용히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은 불쾌감이었다. 마침 사격 통제관이 장내에 방송했다. 금일 마지막 훈련 목표. 2000m 초장거리 표적. 이 표적은 실사격 훈련용이 아닌 장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수집용임을 알린다. 참가를 원하는 사수는 자원하라. 2000m. 거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2km라는 거리는 단순한 실력의 영역을 넘어선다. 바람, 습도, 기압,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계산해야 하는 신의 영역에 가까웠다. 아지랑이 때문에 표적을 스코프로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다. 캐서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저 조용한 동양인을 모두의 앞에서 짓밟아버릴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도전하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신의 저격 소총을 들고 다시 사선으로 향했다. 그녀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엎드렸다. 몇 분간의 길고 신중한 조준 끝에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결과는 아슬아슬한 빗나감이었다. 표적의 불과 몇 센티미터 옆을 스쳐 지나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실력이었지만 어쨌든 실패는 실패였다. 캐서린은 아쉽다는 듯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이강민이 있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롱과 오만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봐, 코리아. 그녀는 일부러 그의 계급 대신 국적을 불렀다. 명백한 무시였다. 이강민은 말없이 그녀를 올려다봤다. 봤지? 나도 실패했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저걸 맞춘다면 내가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구경꾼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몰려들었다. 이제 이곳은 완벽하게 그녀가 설계한 무대가 되었다. 당신이, 저 동양에서 온 당신이 이 네이비실의 캐서린 테일러보다 총을 잘 쏴서 저 2000m 표적을 맞춘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강민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감정이라도 읽어내려 했지만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에 짜증이 치민 캐서린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임신이라도 해주지. 물론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말이야. 순간 사격장의 폭소가 터져 나왔다. 미군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몇몇은 휘파람을 불며 이강민을 조롱했다. 한 여성이 그것도 미군 최고의 엘리트가 던진 도발은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자극적이었다. 그 어떤 남자라도 분노하거나 혹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강민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캐서린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열기 너머 2000m 밖의 아지랑이 속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작은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저격 소총을 들고 사선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의 침묵은 분노보다 무거웠고 그의 걸음은 수락의 말보다 단호했다. 캐서린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 남자의 눈빛. 그 안에는 분노도 당황도 자존심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무서운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장내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 남자의 자존심과 한 여자의 오만이 2000m라는 아득한 거리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이강민이 사선에 엎드리는 순간 사막의 모든 소음이 그의 등 뒤로 멀어졌다. 끓어오르는 대기의 열기,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숨소리, 그리고 캐서린의 오만함이 가득 담긴 시선까지도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의 일처럼 희미해졌다. 그의 세계는 이제 총열과 스코프, 그리고 2000m 너머의 작은 점으로 압축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먼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생명의 고동. 그는 호흡을 통해 그 박동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들숨에 사막의 건조한 공기를 폐 깊숙이 받아들이고 날숨에 자신 안의 모든 미세한 떨림과 감정의 찌꺼기를 뱉어냈다. 그의 몸은 점차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오직 격발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밀한 기계로 변모하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스코프 안의 세상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아지랑이가 강물처럼 흘렀다. 초심자에게 이 신기루는 표적을 왜곡시키는 방해물에 불과했지만 이강민에게 그것은 바람의 흐름을 읽게 해주는 살아있는 지도였다. 그는 아지랑이의 끓어오름을 읽었다. 수직으로 솟구치는 열기는 바람이 잠잠하다는 신호였고 수평으로 흐르는 물결은 총알의 탄도를 미세하게 휘게 만들 변수였다. 그는 뺨에 와닿는 바람의 감촉으로 그 세기를 가늠했다. 초속 3m 내외. 하지만 이것은 사선에서의 바람일 뿐 총알이 날아가는 2km의 공간 속에는 수십, 수백 개의 다른 바람이 존재할 터였다. 그는 머릿속으로 탄도 계산을 시작했다. 거리, 풍속, 풍향, 습도, 기압, 그리고 이곳 이라크의 위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코리올리 효과지구 자전에 의한 편향까지. 수만 개의 데이터가 그의 뇌 속에서 순식간에 조합되고 분석되어 단 하나의 해답을 도출해냈다. 클릭, 클릭, 클릭. 그의 손가락이 스코프의 조절 나사를 돌렸다. 소총은 표적의 정중앙이 아닌 허공의 한 점, 오른쪽 위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총알이 중력과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고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박힐 바로 그 예상 지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수십 초 만에 이루어졌다.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저 긴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우주와도 같은 복잡한 연산이 펼쳐지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절반쯤 뱉은 상태에서 멈췄다.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 온몸의 근육이 완벽하게 이완되는 찰나의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쾅! 사막의 정적을 깨부수는 다. 거대한 에너지가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밀어냈지만 그의 몸은 반동을 완벽하게 흡수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스코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이 쏘아보낸 총알의 희미한 궤적, 트레이서를 쫓고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졌다. 총알이 총구를 떠난 순간부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사격장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캐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조롱의 미소는 어느새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긴장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저 고요한 남자가 무언가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보내고 있었다. 1초. 총알은 음속을 돌파하며 포물선의 정점을 향해 솟구쳤다. 2초. 미세한 측풍을 만나며 탄도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었지만 이강민의 계산 안에 있는 오차였다. 3초. 중력의 힘에 이끌려 하강하기 시작하며 목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 그리고 4초가 지났을 때 핑! 모두의 귀에 꽂힌 것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금속성의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이어서 통제실의 모니터 화면. 2000m 밖 아지랑이 속에 희미하게 존재하던 표적의 정중앙에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검은 구멍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완벽한 명중이었다. 사격장을 지배한 것은 환호가 아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적인 침묵이었다. 미군들은 입을 벌린 채 스코프와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봤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이강민을 조롱하던 이들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고 그들 모두의 오만함을 단 한 발로 꿰뚫어버린 심판의 탄환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캐서린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자부심이 저단 한 발의 총성 앞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귓가에는 자신이 내뱉었던 경솔한 도발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결혼하고 임신이라도 해주지. 그 순간 이강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기뻐하지도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는 캐서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매일 아침 하는 구보를 마친 사람처럼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소총에서 탄피를 제거하고 놀이쇠를 후퇴 고정시킨 뒤 총을 케이스에 넣었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오직 숙련된 전문가의 정확함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환호도 야유도 없는 그 침묵의 공간을 가로질러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걸어서 떠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고요한 위엄을 품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멈췄던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캐서린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조롱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캐서린은 텅 빈 사선에 홀로 서 있었다. 석양이 사막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처절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격 대결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강민이라는 남자의 실력에 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편협함과 오만함에 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태우고 있었다. 2000m의 총성은 이강민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지만 캐서린에게는 영혼에 박힌 파편이었다. 그날 이후 알 아사드 공군 기지는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의 시선은 동정, 호기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조롱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를 캣이라 부르며 따르던 이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를 시기하던 이들은 그림자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하늘빛 눈동자는 오만함 대신 길 잃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강민을 피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복도를 마주칠 때조차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자신의 경솔함과 무례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낡고 무거운 갑옷이 그녀의 목을 뻣뻣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침묵을 깨트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는 그저 자신을 한심한 여자로 여기며 비웃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며칠이 흐른 뒤 기지에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연합특수부대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안파르주에서도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꼽히는 라마디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다. 작전 지휘관인 윌리엄스 대령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테러 조직 회색 늑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장 알카디가 우리 측에 포섭된 핵심 정보원을 납치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스크린에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의 사진이 떴다. 이름은 하산. 그는 알카디의 자금줄과 무기 밀매 경로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산은 현재 라마디 중심부의 한 폐건물에 갇혀 있다. 문제는 적들이 그를 신문한 뒤 곧 처형할 거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하산을 살아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윌리엄스 대령의 눈이 회의실에 모인 정예 대원들을 훑었다. 대규모 병력 투입은 적을 자극해 하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최정예 침투조가 필요하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그의 시선이 캐서린에게 멈췄다. 테일러 대위. 너는 이번 작전의 눈이 되어줘야겠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타워 크레인이 목표 건물 근처에 있다. 그곳에서 저격 지원 및 상공 감시를 맡아라. 캐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였다. 그리고 윌리엄스 대령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강민이 조용히 서 있었다. 이강민 대위. 자네의 지난 훈련 기록들을 검토했다. 특히 비정규 전술 수립 능력이 인상적이더군. 자네는 침투조의 선봉에서 길을 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전술적 판단을 지원하도록. 자네의 판단이 팀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캐서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강민과 한 팀이라니. 그것도 서로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가장 긴밀한 파트너로. 그녀는 윌리엄스 대령을 쳐다봤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각 개인의 전투 데이터와 능력만을 보고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냈을 뿐이었다. 작전 준비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무기고에서 각자의 장비를 챙기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캐서린은 자신의 저격 소총을 신중하게 점검했고 이강민은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를 꼼꼼하게 살폈다. 쇠와 기름이 마찰하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캐서린은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실패했다. 그날 일은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이강민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집중력 앞에서 도로 삼켜졌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오직 임무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에게 과거의 일은 이미 먼지 쌓인 서류 뭉치처럼 보관된 듯 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캐서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모욕과 패배감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는 이미 저만치 앞서 나아가고 있었다. 존경심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뒤섞여 그녀의 속을 헤집었다. 침투조가 블랙호크 헬리콥터에 탑승하기 직전 이강민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테일러 대위. 캐서린은 깜짝 놀라 그를 돌아봤다. 크레인에 자리 잡으면 3번 채널로 직접 통신한다. 다른 팀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 사이에서 와류를 만들 거다. 탄도 계산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그는 자신의 분석을 짧게 전달하고는 먼저 헬기에 올라탔다. 캐서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 안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우월감의 표시도 없었다. 오직 작전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뿐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을 동등한 전우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문제에 얽매여 있던 것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헬기의 로터가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했다. 캐서린은 이강민의 맞은편에 앉았다. 굉음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캐서린은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평가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수면 같은 눈동자가 자신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과와 변명은 나중의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캐서린 테일러 대위이고 그는 대한민국 UDT의 이강민 대위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재와 먼지로 뒤덮인 적진으로 함께 날아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증명해야 할 것은 실력만이 아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신뢰였다. 사막의 밤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짙고 어두운 장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고도를 낮추자 라마디의 음울한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다. 간헐적인 가로등 불빛만이 폐허가 된 도시의 상처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법과 질서가 소멸하고 오직 총성과 기도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트리는 곳이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굵은 로프가 던져졌다. 강하. 침투조가 신속하게 로프를 타고 건물의 옥상으로 내려섰다. 이강민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착지하여 즉시 주변을 경계했다. 캐서린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그를 엄호하며 하강했다. 헬기가 소음을 남기며 멀어지자 도시의 불길한 침묵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의 짖는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캐서린은 팀원 2명과 함께 약속된 저격 포인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을 향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이강민이 이끄는 나머지 침투조는 목표 건물인 폐공장을 향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캣, 위치 확보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지. 크레인 조종석에 자리를 잡은 캐서린이 3번 채널로 속삭였다. 그녀의 저격 소총 스코프에 잡힌 세상은 온통 녹색이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도시는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음산했다. 알겠다. 진입로 확보를 시작한다. 이강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스코프 안에서 그의 팀이 폐공장을 향해 약삭빠른 여우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목표 건물까지 약 100m.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캐서린이 스코프로 주변을 훑으며 혹시 모를 매복을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 한가운데 다른 곳보다 미세하게 흙이 돋아오른 부분. 그리고 그 옆에 버려진 넝마 조각 아래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는 구리선. 함정이다. 강민, 당장 멈춰. 길 중앙에 ID급 조폭발물가 묻혀 있어. 그녀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길바닥이 통째로 뒤집혔다. 흙과 파편이 하늘로 치솟았다. ID는 시작에 불과했다. 폭발과 동시에 주변 건물들의 창문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예광탄이 어둠을 가르며 침투조에게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완벽한 기습이었다. 정보가 샜거나 처음부터 파놓은 함정이었다. 젠장, 매복이다. 전원 엄폐. 팀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침투조는 길가의 차량과 건물잔에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들은 사방이 탁 트인 길 한가운데에 고립된 채 완벽한 킬존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캣, 적의 위치를 파악해줘. 너무 많아. 3시, 5시 방향 건물, 그리고 12시 옥상의 중기관총까지. 캐서린은 미친 듯이 스코프를 움직이며 위협적인 표적부터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총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수백 미터 밖의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침투조가 전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이강민의 목소리가 모든 채널을 뚫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 나를 들어라. 퇴로는 없다. 전방으로 돌파한다. 미쳤어? 거긴 적의 화망 한가운데라고. 팀장이 소리쳤다. 아니, 저들의 화망은 길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왼쪽 낡은 간판이 달린 양복점으로 진입한다. 그 건물을 통해 적의 측면을 친다. 그의 제안은 자살 행위처럼 들렸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과 힘이 있었다. 캐서린은 스코프로 그가 말한 양복점을 확인했다. 분명 위험한 시도였지만 현재 위치에서 소모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그녀는 이강민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지난 CQB 훈련 때 그의 통찰력을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아. 내가 진입로를 열겠다. 셋에 움직여. 캐서린은 숨을 참고 양복점 2층 창가에 자리 잡은 적의 기관총 사수에게 조준선을 고정했다. 셋.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과 함께 기관총 사수가 쓰러졌다. 둘. 다른 창가에서 RPG를 조준하던 적의 어깨에 두 번째 총알이 박혔다. 하나. 뛰어.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이강민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 다른 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캐서린은 미친 듯이 놀이쇠를 당기고 격발하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위협을 제거했다. 그녀의 저격은 이제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강민과 그의 팀을 지키는 강철의 방패였다. 이강민과 침투조는 마침내 양복점의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데 성공했다. 그들이 건물 내부에서 적들과 교전을 벌이는 동안 캐서린은 외부의 위협을 차단했다. 완벽한 공조였다. 잠시 후 이강민이 말했던 대로 건물 측면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리더니 침투조를 압박하던 적들의 화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허를 찌른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전이 잦아들었다. 이강민의 목소리가 다시 통신을 통해 들려왔다.
부상자가 몇 명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상황 종료. 위협 제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서 캐서린은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캣, 덕분이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것은 이강민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칭찬이었다. 캐서린은 스코프에서 눈을 떼고 잠시 밤하늘을 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누군가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강렬한 희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동료를 얻었다는 뜨거운 신뢰감 때문이었다. 아니, 당신의 판단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강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캡틴이나 코리아가 아니었다. 라마디의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실력을 넘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더 깊고 어두운 위험이 웅크리고 있었다. 함정에서 벗어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요란한 총격전으로 인해 그들의 위치는 도시 전체의 회색 늑대들에게 알려진 뒤였다. 원래의 작전 목표였던 정보원 하산의 구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제 임무는 생존 및 탈출로 변경되었다. 지정된 2차 탈출 지점까지는 지옥 같은 시가지를 약 2km나 더 통과해야 했다. 이동한다. 최대한 소음을 줄이고 그림자를 따라 움직여. 이강민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며 팀을 이끌었다. 도시 전체가 그들의 사냥터가 된 듯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캐서린은 크레인 위에서 그들의 퇴로를 확보하며 끊임없이 적들을 저격했다. 그녀의 총알 한 발 한 발이 팀의 생명선이었다. 그들이 반쯤 무너진 시장 골목을 통과하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쪽 구석의 허름한 가게 잔해 속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이강민이 손짓으로 팀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부녀가 있었다. 전투에 휘말린 민간인이었다. 팀의 부지휘관 마커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버리고 가야 해. 우릴 위험에 빠뜨릴 뿐이야. 그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강민은 먼지투성이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어린 소녀의 공포에 질린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눈은 전쟁의 모든 비극을 담고 있었다. 데리고 간다. 이강민의 결정은 단호했다. 미쳤나? 이건 자살 행위야. 우리가 저들을 버리고 가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강민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커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크레인 위에서 이 모든 교신을 듣고 있던 캐서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그녀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침묵 속에 감춰진 강인함이었다. 원칙과 신념. 그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않는 남자였다. 민간인 부녀와 함께하는 행군은 더디고 위험했다. 결국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적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사방이 막힌 낡은 건물 안에서 그들은 최후의 저항을 준비해야 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건물의 벽이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지원 병력은 아직인가? 10분 더 버텨야 한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갈 때쯤 쉬이그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RPG 한 발이 그들이 있는 방의 천장을 직격했다. 쾅! 엄청난 폭발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어린 소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안 돼! 그것을 본 캐서린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소녀를 밀쳐냈지만 자신은 피할 시간이 부족했다. 무너진 잔해가 그녀의 다리를 덮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적군 하나가 총구를 그녀에게 겨누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는 순간이었다. 캐서린. 이강민의 절규와도 같은 외침이 들렸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엄폐물을 박차고 나와 캐서린의 앞을 가로막았다. 타타탕. 적의 총알이 그의 방탄복을 스치고 한 발이 방탄판이 막아주지 못하는 옆구리를 그대로 파고들었다. 엄청난 충격에 그의 몸이 휘청였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응사하여 적을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다른 팀원들이 캐서린을 잔해 속에서 끌어내는 동안 피를 흘리면서도 홀로 입구를 막아서며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다. 그의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늑대와 같았다. 마침내 지원 헬기의 로켓 포격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들려왔다. 적들의 기세가 꺾인 틈을 타 팀은 부상당한 이강민과 캐서린을 부축하고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헬기 안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캐서린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자신의 옆에 쓰러져 있는 이강민을 보았다.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군복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구급낭을 열어 압박붕대로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감쌌다. 정신 차려, 강민. 제발 눈 뜨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오만했던 네이비실의 엘리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전우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때 이강민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보며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내기 이제 보니 꽤 어리석은 짓이었군, 캣.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애칭을 불렀다. 그 순간 캐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피 때문에 미끄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말하지 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죽음의 공포와 포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국적도 계급도 심지어 과거의 오해와 자존심까지도 불꽃과 함께 모두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 오직 서로의 생명을 구원한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헬기는 어둠을 뚫고 기지를 향해 날아갔다. 캐서린은 이강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불꽃 속에서 맺어진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고 질긴 생명의 서약이었다. 라마디의 지옥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알 아사드 공군기지 내 병원은 전장의 소음과 격리된 섬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의 신호음이 비현실적인 평온함을 자아냈다. 캐서린은 다리에 단단한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 병실에는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이강민이 회복 중이었다. 라마디의 지옥 같던 밤은 마치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전투의 흥분이 가라앉자 어색한 정적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피와 먼지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눴지만 막상 이렇게 고요한 공간에서 마주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거나 식사를 가져다 줄 때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캐서린이 깁스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 침대 밑으로 책을 떨어뜨렸다. 그녀가 끙끙거리며 팔을 뻗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목발을 짚은 이강민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마워요. 천만에.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온기가 있었다.
그는 돌아서려다 잠시 멈추고는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왜 군인이 됐죠, 켄?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캐서린은 놀랐지만 싫지는 않았다. 늘 자신의 실력과 전공으로만 평가받던 그녀에게 누군가 이유를 물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잠시 천장을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해군 제독이었고 두 오빠는 모두 해병대 장교였다. 집안은 온통 군인들 뿐이었다. 그들은 캐서린을 사랑했지만 늘 연약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여자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네이비실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며 그녀를 말렸다. 그녀의 도전은 세상의 편견뿐만 아니라 자신을 옭아매는 가족의 사랑과도 싸워야 하는 외로운 투쟁이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의 딸이나 동생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내 한계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누구보다 독해져야만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타고난 성정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두른 갑옷이었던 셈이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이강민은 어떤 평가나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깊은 공감이 캐서린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당신은요? 왜 그 힘든 UDT에 지원했죠, 강민? 이번에는 캐서린이 물었다. 그는 창밖 사막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드문드문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고 했다. 눈앞에서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무력감이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다시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강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의 무게와 상처의 깊이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캐서린은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생각을 안으로 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한 응축의 시간이었다. 그의 강함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병실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군인으로서의 모습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꿈, 소소한 일상과 좋아하던 음악 이야기까지.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상처의 모양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해 병원 복도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병원 옥상에서 바라보는 사막의 밤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달빛 아래 캐서린은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다. 사격장에서 내가 했던 말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오만함으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강민. 이강민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은 약속이지, 대위. 캐서린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 그런 무례한 내기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목발을 짚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전투로 거칠어진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건 내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얻어내야 하는 거야.
그의 말은 고백이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 얽혔다. 캐서린의 하늘빛 눈동자에 달빛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된 두 사람은 지휘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 기지 근처의 유프라테스 강변을 찾았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을 싣고 흐르는 강물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강둑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수만 마디 말을 대신하는 충만한 교감의 시간이었다. 강둑 끝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던 캐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을 떠나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미군과 한국군.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벽이 존재했다. 이강민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강물 위를 유유히 날아가는 새를 가리켰다. 저 새는 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흐르는지 전부 알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같은 강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는 캐서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당신을 보러 가겠어. 그것은 약속이었다. 사막의 내기가 아닌 유프라테스 강의 노을 아래 맺어진 진실한 마음의 약속. 캐서린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합쳐졌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전쟁의 땅에서 피어난 사랑을 고요히 증언하고 있었다. 유프라테스 강변의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두 사람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날 기지는 발칵 뒤집혔다. CIA가 회색 늑대들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해 조직원 한 명을 생포했는데 그가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알카디가 악마의 숨결을 손에 넣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스크린에는 낡았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구소련제 화학무기, 살인 가스 캐니스터의 사진이 떠 있었다. 알카디가 이라크 내전의 혼란을 틈타 버려진 군사시설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윌리엄스 대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목표는 이곳 알 아사드 공군기지입니다. 그는 연합군 전체를 말살시켜 이번 전쟁의 판도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소식은 이제부터였다. 알카디의 공격 방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기지 밑을 거미줄처럼 통과하는 고대수로 카나트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수로의 종착점 중 하나가 우리 기지의 중앙 환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캐니스터를 터뜨리면 살인 가스는 환풍구를 통해 기지 전체로 퍼져나갈 겁니다. 단 10분 안에 이곳은 거대한 무덤이 될 겁니다. 통제실은 충격과 공포로 술렁였다. 수백 년 된 지하수로는 지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고 내부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하며 곳곳에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폭탄 처리반을 보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공격 예상 시점은 바로 오늘 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일부 장교들은 기지 전체의 즉각적인 포기와 소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합군의 전략적 참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통제실 한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던 이강민이 입을 열었다.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알카디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땅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가 기어 들어간 개미굴의 입구를 우리가 직접 막아버리는 겁니다. 캐서린이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말을 이었다. 단순히 폭탄을 해체하는 게 아니군요. 알카디와 화학무기 그리고 그의 남은 세력 전체를 수로 안에 생매장시킬 계획이에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서로의 생각을 읽고 보완하며 작전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지휘관들이 문제의 위험성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해결책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그들이 내놓은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작전명 사막의 무덤. 작전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된다. 첫 번째 망치팀. 캐서린이 지휘하는 이 팀은 기지 외곽의 회색 늑대들 위장 아지트의 대규모 양동 공격을 감행한다. 알카디의 주력 부대를 기지에서 최대한 멀리 유인하여 그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 목표였다. 캐서린의 장거리 저격 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터였다. 두 번째 바늘팀. 이강민이 이끄는 극소수의 정예팀은 양동 작전이 벌어지는 동안 수로의 다른 입구를 통해 조용히 침투한다. 그들의 목표는 화학무기가 설치될 중앙 환기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로의 주요 기둥과 약한 지반에 폭약을 설치하여 알카디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터널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윌리엄스 대령은 두 사람의 계획을 들으며 고심에 빠졌다. 실패는 곧 기지 전체의 전멸을 의미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다. 작전을 승인한다. 신이 자네들과 함께하길. 작전 준비는 번개처럼 진행되었다. 무기고의 분위기는 라마디 작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없었다. 오직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깊은 신뢰만이 존재했다. 이강민이 폭약의 신관을 점검하는 동안 캐서린은 그의 방탄복 어깨끈을 단단히 조여주었다. 그는 그녀의 소총 스코프 렌즈를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로의 생존을 바라는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두 팀이 각자의 헬기에 오르기 직전 이강민과 캐서린은 잠시 마주 섰다. 활주로의 강한 바람이 그녀의 금발을 흩날렸다. 거기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요. 캐서린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강민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그녀가 즐겨 쓰는 말을 인용했다. 쏘지 않은 총알은 100% 빗나가는 법이지. 그리고는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캣. 당신도요, 강민.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이강민이 헬기에 오르며 그녀의 손을 스치듯 짧게 잡았다 놓았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헬리콥터의 문이 닫혔다. 두 대의 헬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올랐다. 하나는 불꽃과 총성이 기다리는 지상으로, 다른 하나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의 무덤으로. 사막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알카디의 계략은 치밀했지만 그는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이미 생사를 넘어 하나가 된 두 개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쾅! 콱쾅! 기지 외곽의 위장 아지트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캐서린의 망치팀이 쏘아 올린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약 1.5km 떨어진 능선 위 어둠 속에 완벽하게 몸을 숨긴 채 스코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아지트 주변에 매복해 있던 회색 늑대들이 혼비백산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저격수 자유사격 개시. 지휘관급과 중화기 사수부터 처리한다. 캐서린의 냉정한 명령과 함께 능선 곳곳에서 불꽃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첫 번째 총알은 적의 통신병의 머리를 꿰뚫었고 두 번째 총알은 기관총 거치대를 박살냈다. 그녀의 저격은 예술의 경지였다.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화력의 핵심을 무너뜨리며 그들을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알카디의 주력 부대는 자신들의 본거지가 공격당했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미끼를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 떼처럼 전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양동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동시에 땅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강민의 바늘팀은 축축하고 비좁은 카나트를 따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전진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흙냄새,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비트랩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다. 이강민은 선두에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함정을 발견하고 해체하며 길을 열었다. 하지만 알카디는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퇴로에 소수의 최정예 부대를 남겨두었다. 코너를 도는 순간 소음기가 달린 총구들이 불을 뿜었다. 어둠과 비좁은 공간 속에서 백병전에 가까운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강민은 UDT 특유의 간결하고 치명적인 격투술로 적들을 쓰러뜨렸다. 칼과 총이 오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수로의 심장부 중앙 환기 시스템과 연결된 거대한 공동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악마가 서 있었다. 알카디. 그는 양동 작전에 속지 않고 화학무기 캐니스터 옆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어리석은 놈들. 너희가 내 무덤으로 직접 걸어 들어왔구나. 알카디의 옆에는 남은 조직원들이 중무장한 채 버티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공동 안은 순식간에 총성과 섬광으로 가득 찼다. 이강민의 팀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한편 지상에서는 상황이 거의 정리되고 있었다. 적의 주력 부대를 섬멸한 캐서린은 통신으로 이강민을 호출했다. 강민, 상황은? 폭탄 설치는 끝났나? 취직 교전 중 알카디가 여기에. 끊어지는 통신 너머로 들려오는 총성에 캐서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계획이 틀어졌다. 이강민이 위험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지하수로의 설계도를 미친 듯이 그렸다. 이강민이 교전 중인 공동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있는 능선에서의 거리와 각도.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단 하나의 가능성이 보였다. 땅속에서는 혈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강민은 총알이 떨어진 소총을 버리고 권총과 전투 단검만으로 알카디에게 돌진했다. 두 리더의 처절한 싸움. 격투 끝에 이강민은 알카디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역시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었다. 그가 비틀거리는 순간 숨어있던 마지막 조직원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공동의 천장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암석과 흙더미가 이강민을 노리던 조직원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기적이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이강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캐서린이었다. 그녀가 지상의 단단한 안반을 59경 대물 저격 소총의 철갑탄으로 꿰뚫어 인공적인 붕괴를 일으킨 것이다. 그것은 신의 분노와도 같은 믿을 수 없는 저격이었다. 그 찰나의 혼돈을 틈타 이강민은 마지막 남은 폭약을 캐니스터에 설치하고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전원 퇴각. 1분밖에 없다. 그들은 왔던 길을 미친 듯이 되짚어 달려나갔다. 등 뒤에서는 알카디의 저주 섞인 고함이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들이 축축한 지하의 입구를 벗어나 사막의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타이머가 0을 가리켰다. 쿠구구궁. 땅 전체가 울리는 깊고 둔탁한 굉음. 그들이 서 있는 집안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다. 알 아사드 기지 밑에서 인류 최악의 무기와 한 시대의 광기가 함께 영원한 어둠 속으로 매장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먼지가 가라앉은 사막 위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여명의 빛이 잿빛으로 변한 세상을 부드럽게 감쌌다. 부대원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이강민은 비틀거리며 캐서린이 있는 능선을 향해 걸었다. 그녀 역시 그를 향해 절뚝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전장의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흙과 피와 화약으로 뒤범벅이 된 모습이었지만 서로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모습으로 비쳤다. 이강민이 먼저 엉망이 된 얼굴로 겨우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알아? 당신이 했던 그 제안 말이야. 결혼하고 뭐 그 나머지 것들.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 약속, 이제는 내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야겠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청혼이었다. 캐서린은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지독한 화약 냄새와 땀 그리고 피맛이 섞인 키스. 그것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었고 서로에 대한 감사였으며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사막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두 사람을 비추었다. 지옥 같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약속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를 꿰맨 사막에도 끝은 찾아왔다. 알 아사드 공군 기지는 철수 준비로 분주했다. 굉음을 내며 이착륙하는 수송기들, 장비를 정리하는 군인들의 부산한 움직임,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기묘한 활기와 쓸쓸함을 동시에 자아냈다. 그들에게 이곳은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캐서린이 탑승할 시으130 수송기가 활주로에서 낮은 엔진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함께 싸웠던 동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기지 한쪽 자신을 배웅 나온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강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든든한 버팀목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침내 탑승 시간이 다가왔다. 캐서린은 그에게로 걸어갔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다. 포옹도 애틋한 입맞춤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침묵과 눈빛만이 전부였다. 잊지 말아요, 당신의 약속.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송기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단 한순간도. 이강민이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그녀가 했던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군복 어깨에 앉은 작은 모래 먼지를 털어주었다. 지극히 사소하고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손길 하나에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모든 감정이 실려 있었다. 보고 싶을 거라는 그리움, 몸조심하라는 당부, 그리고 반드시 다시 만나자는 간절한 약속까지도. 이제 가봐야 해요. 알아. 캐서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수송기의 후방 램프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이강민은 그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거대한 수송기가 이륙하며 일으킨 모래바람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그녀가 떠난 자리를 사막이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대신 바람결에 실려온 그녀의 희미한 채취를 기억 속에 새겼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삶은 거대한 간극 그 자체였다. 캐서린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도 미 해군 특수부대의 본거지로 복귀했다. 눈부신 태양과 푸른 태평양, 자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그녀는 그 풍경에 온전히 녹아들 수 없었다. 사막의 단조로운 황토색과 생사를 넘나들던 극한의 긴장감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일상의 평화는 오히려 이질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폭발음과 비명소리 그리고 옆구리에 피를 흘리며 자신을 지켜주던 한 남자의 모습. 그녀는 종종 바닷가에 나가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저 바다가 그가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강민 역시 대한민국 진해의 해군 특수전전단으로 복귀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무성한 녹음과 잔잔한 남해, 바다, 그리고 끈끈한 전우회를 자랑하는 동료들이었다. 그 역시 최고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누구에게도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알카디와의 사투, 캐서린과의 약속. 그것은 오직 그만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는 종종 야간 훈련을 자원해 칠흑 같은 바다에 몸을 담그고 홀로 상념에 잠겼다. 차가운 바닷물이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는 듯 했지만 심장에 새겨진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문명의 이기이자 그들의 관계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이는 화상 통화였다. 16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가 교차하는 새벽과 늦은 밤에 컴퓨터 화면을 통해 마주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고 목소리는 가끔 끊겼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서로의 지친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오늘 뭐 했어요? 새로 들어온 신참들 체력 훈련시켰어. 죽을 맛이더군. 난 오늘 심리 상담 받았는데 상담사가 나보고 연애를 하래요. 전쟁 후유증에 좋다나.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이미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랑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보이지 않는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시간과 거리는 그들을 지치게도 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같이 깨닫게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가을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이강민은 조금 초조한 얼굴로 출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침내 익숙한 금발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캐서린이었다. 그녀는 이강민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강민은 그녀의 샴푸 냄새를, 캐서린은 그의 단단한 가슴팍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캐서린에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녀는 이강민의 손을 잡고 서울의 복잡한 시장을 구경하고 매콤한 떡볶이를 맛보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녀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군인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이강민을 보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소주잔을 기울이는 유쾌한 모습,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기는 진지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한없이 따뜻한 눈빛까지. 그녀는 비로소 그 남자의 세상에 온전히 들어와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이강민의 고향인 진해의 작은 언덕에 올랐다. 해군 기지와 잔잔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가 어릴 적부터 즐겨 찾던 비밀 장소였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이강민은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사막에서 시작했어, 캣. 나는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나? 캐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강민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사막의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진해의 작은 성당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캐서린의 아버지인 해군 제독은 무뚝뚝한 얼굴로 딸의 손을 이강민에게 건네주며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그 안에는 국경을 넘어선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UDT의 전우들과 네이비실의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색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 오후. 바다가 보이는 두 사람의 작은 집 앞마당. 이강민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캐서린이 그의 옆에 다가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뭐야, 갑자기? 그가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작고 귀여운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이강민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자와 캐서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캐서린은 행복한 눈물과 함께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사막에서의 내기, 이젠 정말로 지켜야겠네, 여보. 이강민은 상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편견과 거리를 극복해낸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랑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바다로 돌아간 연어처럼 그들은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막에서 시작된 무모한 약속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약속이 되어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